사람이 죽으면 한 줌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후세계니 영혼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미련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치부하며 살았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기이한 현상들은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자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저희 형님, 평생을 자기 자신보다 동생인 저와 아내인 형수를 위해 헌신했던 그 착하디 착한 양반이 제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며 저를 키워낸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인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제 운동화는 늘 메이커로 사주셨고 당신의 손마디가 시멘트 독에 갈라져 피가 나면서도 제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30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인연을 맺은 분이 지금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 또한 형님 못지않게 고운 심성을 가진 분이라 두 분의 결혼 생활은 비록 가난했지만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형님은 이제 막 살림이 조금 피기 시작한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을 보내고 남겨진 형수님은 형님의 빈자리를 지키며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바쁜 사회생활을 핑계로 형수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형님이 갑자기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착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형님이 지키려 했던 정의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형님이 제 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꿈속에서의 형님은 늘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형님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형님은 온몸이 흙탕물과 오물로 뒤덮인 채 초점 없는 눈에서 시뻘건 피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 멱살을 부서질 듯 잡아채고는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제발, 네 형수가 위험해. 지금 당장 형수한테 가줘. 제발. 그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자의 단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일이 다가와서 마음이 어수선해 꾸는 개꿈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제 침대는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귓가에는 형님의 절박한 비명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해. 미친놈들이 우리 정의를 죽이려 한다고. 제발 가봐.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젯밤 꿈속의 형님은 급기야 제 뺨을 후려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서늘한 감각이 너무도 생생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밖의 천둥 소리는 마치 형님의 고함처럼 들렸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형수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손이 떨려 옷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홀린 듯 차 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떠난 후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고속도로는 귀신이라도 나올 듯 적막했지만 제 마음속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생전에 거짓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죽어서까지 나타나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면 그건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형님의 피눈물이 백미러에 비치는 것 같아 엑셀을 밟은 발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 형수님, 제발 무사하세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형수님의 아파트 단지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곧 꺼질 듯 위태로웠고 형수님이 사는 12층 베란다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12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것은 비릿한 냄새와 정체 모를 불쾌한 기운이었습니다. 형수님의 집 문 앞에 다가섰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날카로운 고함과 무언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들 사이로 들려온 것은 가냘프게 떨리는 형수님의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이성은 끊어지고 뜨거운 분노가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형님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저를 불렀는지, 왜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이곳으로 떠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어떤 미친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지, 어떤 악마들이 형수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잔치였습니다. 조용한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형수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누군가의 발길질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간 제 눈앞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제 머릿속에는 형님과 함께했던 지독히도 가난하고 치열했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뿌리가 어쩌면 우리가 가졌던 그 처절한 가난과 형님의 눈물겨운 희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악마들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평생을 제 밑거름으로 살다간 형님의 숭고한 사랑이 저를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형제에게 부모님은 아주 어린 시절의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책가방도 매기 전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더미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낡은 단칸방, 그리고 15살 소년이었던 형님과 코올리게 동생인 저뿐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형님은 교복을 벗어 던지고 곧장 시장통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 형님은 어른들의 발길질을 견디며 배달 일을 했고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밤이면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형님의 손은 채 20살이 되기도 전에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고 겨울이면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끼니는 늘 시장 구석에서 파는 싼 라면이나 유통기한이 다 된 빵으로 때우면서도 제가 학교에 가는 날엔 반드시 따뜻한 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올려주려 애쓰셨습니다. 준호야, 형은 배 안 고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형처럼 손에 흙 묻히고 살지 마라. 알았지? 형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에서 나던 퀴퀴한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어린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향기였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형님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달려와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부모님께 면목이 선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작 본인은 대학 문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청춘을 공사판에 저당 잡혔으면서도 형님은 마치 본인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형님은 저를 대학까지 뒷바라지하느라 30 중반이 되도록 장가갈 생각조차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로지 동생의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에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형님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부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닥에 쓰러져 울고 계신 형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형수님 또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생하며 자란 분이라 두 사람은 서로의 굳은 살을 보며 눈물을 흘린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야, 형도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의 씨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형님은 결혼식 날 생전 처음 입어보는 어색한 턱시도를 입고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었고 하객도 몇 없었지만 그날의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과 함께 작은 행복을 꾸려나가며 이제 막 숨을 돌리려던 찰나 형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과로하며 몸을 혹사한 탓이었을까요? 형님은 위암 판정을 받았고 손 써볼 틈도 없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도 형님은 본인의 통증보다 남겨질 형수님 걱정뿐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없어도 형수 잘 챙겨줘라. 저 사람 너무 착해서 누가 해코지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사람이야. 내 전 재산은 정희 씨 거니까 너도 절대 욕심내지 말고 형수 지켜줘야 한다. 알겠니? 형님은 임종 직전까지 제 손과 형수님의 손을 겹쳐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형님의 유언대로 형수님을 친누나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형수님 또한 형님이 남겨주신 작은 보험금과 식당 일을 하며 홀로 꿋꿋하게 그리고 너무나 검소하게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그 지독한 가난을 함께 견디고 형님의 마지막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온 형수님을 짐승처럼 짓밟고 있는 인간들이 서 있습니다. 형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소중한 행복을 고작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저 인간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 속에서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형님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꿈속에 나타나셨는지 이제야 100% 이해가 갔습니다. 형님은 죽어서도 본인이 지키지 못한 형수님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저를 이곳으로 밀어 넣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기 서 있는 악마들을 향해 낮게 의조렸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악마들의 면상을 하나하나 제 눈 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참혹한 풍경 속에서 가장 먼저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형님의 사촌 형이라는 박 씨와 언젠가부터 형수님 곁을 맴돌던 정체 모를 여자 김 집사였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 형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묘하고 불길한 징조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형수님이라는 연약한 먹잇감을 향해 하이에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발톱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반년 전쯤이었습니다.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박 씨가 형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형님이 생전에 가장 멀리했던 인간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심지어 형님이 어렵게 모은 돈을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가 도망쳤던 전적이 있는 전형적인 쓰레기였죠. 그런 인간이 형님이 죽고 나니 갑자기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며 나타난 겁니다. 정희 씨, 죽은 내 동생 준식이랑 나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 피부치가 너밖에 더 있냐? 박 씨는 가증스럽게도 형님의 이름을 팔며 형수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워낙 마음이 약하고 거절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친척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내쳐요. 형수님은 박 씨가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적지 않은 용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목적은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님이 남긴 작은 아파트와 형수님이 식당 일을 하며 꼬박꼬박 모은 적금, 그리고 형님이 저 몰래 남겨두었다는 얼마간의 유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세상이 흉흉해. 여자 혼자 이 큰 재산 관리하다간 사기꾼들한테 다 털려.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마. 그 무렵 박 씨와 콤비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저기 서 있는 김 집사였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만났다는 그녀는 홀로 된 형수님의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영혼의 단짝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형수님 집을 드나들며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준호 도련님 바쁜데 김 집사라도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라며 그녀를 철석같이 믿으셨죠. 하지만 제가 가끔 들를 때마다 김 집사가 저를 바라보던 그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형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서서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형수님은 제 전화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아주 짧게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도련님, 저 괜찮아요. 김 집사랑 기도하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목소리는 늘 몽롱했고 생기 있던 형수님의 말투는 점차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제가 형수님 댁을 찾아갔을 때도 김 집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자고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때 제가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형님은 아마 그때부터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부르셨던 모양입니다. 하이에나들은 형수님을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박 씨는 도박빚에 쫓기는 채무자들을 형수님 집으로 보내 겁을 줬고 김 집사는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산을 빨리 빼돌려야 안전하다며 형수님을 세뇌했습니다. 그들은 형수님이 형님을 잃고 겪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가족과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행해온 겁니다.
오늘 밤 형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이에나들이 마지막 사냥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마지막 남은 집 문서와 인감도장을 빼앗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형수님의 눈물과 깨진 그릇 파편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그동안 이 밀실 같은 공간에서 저 악마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에 형수님은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박 씨와 김 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 웬일이냐? 가족끼리 좋게 얘기 중인데 찬물 끼얹지 말고 나가라. 박 씨의 그 더러운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밤 이 하이에나들의 목줄을 끊어놓지 않으면 죽어서 형님을 볼 낯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도살장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형수님이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형님이 생전에 목숨처럼 아끼던 유품들이 산산조각 난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첫 월급을 타서 형수님께 선물했던 소박한 스탠드, 두 분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형님이 저와 형수님을 위해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조각사들까지 그 모든 추억이 발길질에 치여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는 사촌형 박 씨와 김 집사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둘이 형수님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내뱉으며 형수님의 머리채를 잡아채려 했고 김 집사는 독사 같은 눈을 번뜩이며 형수님의 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지. 내 남편 그 죽은 놈이 나한테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아파트 문서 내놓기 전엔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박 씨의 고함에 형수님은 파르르 떨며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빚을 졌을 리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형님 유품이란 말이에요. 그 미친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죽은 사람의 흔적까지 긁어모아 산 사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악마 같은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형수님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비웃었습니다. 정희 씨,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죽은 남편이 밥 먹여줘? 죽은 놈 유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난리야? 자,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는 일이야. 왜 사서 고생을 해? 김 집사의 손등에는 형수님이 거칠게 저항한 듯한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눈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실신 직전의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님이 꿈에서 왜 그토록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렸는지, 왜 나를 깨워 이 새벽에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하늘에서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이 지켜주지 못한 아내가 저런 인간 말종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형님의 영혼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나갔을까요?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악마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아니 찢어 죽여야 한다는 분노만이 제 전신을 불길처럼 지배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이미 형수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강제로 작성된 듯한 증여 계약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형수님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서 인감을 찍으려 시도하고 있었고, 형수님은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손을 말아주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형수님의 그 작은 신음이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으로 천천히 하지만 태산 같은 무게감을 실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소리에 깡패놈들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뒤이어 박 씨와 김 집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이 개자식들아.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제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하고 묵직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집사가 움찔하며 형수님의 손을 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나타난 것이 우연이라 생각했는지 박 씨는 이내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준호냐? 내가 이 새벽에 웬일이야? 가족 일이니까 넌 빠져.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형님의 깨진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형님의 얼굴 위로 형수님의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인간의 법이 아닌 사자의 분노와 동생의 복수가 집행되는 처절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 사자후가 거실을 울리자 악마들의 잔치는 일순간 정지되었습니다. 박 씨와 김 집사 그리고 용역 깡패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잠시, 사촌형 박 씨는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만하게 소파에 몸을 기대더군요. 오, 준호 아니냐? 내가 여긴 웬일이냐? 새벽에 잠 안 자고 남의 집 집안 싸움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얼른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그자의 말에 옆에 있던 깡패들이 비웃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자들을 무시하고 형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바르르 떨고 있는 형수님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겉옷을 벗어 형수님의 흐트러진 몸을 덮어드리자 형수님은 제 소매를 붙잡고 아이처럼 오열하셨습니다. 도련님 맞죠?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우리 그이 물건을 다 부수고 나보고 죽으라고. 형수님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낙엽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인간치고 멀쩡히 걸어나갈 놈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형수님을 안전한 벽 쪽으로 기대게 한 뒤 천천히 일어나 그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이성이 가라앉고 오직 형님이 빌려준 듯한 서늘한 살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 너 방금 집안 싸움이라고 했냐? 죽은 동생 팔아서 이 착한 사람 등쳐먹고 얼굴에 피칠갑을 해놓는 게 집안 싸움이야? 그리고 김 집사, 당신은 성당 다닌다면서 사람 뒤통수를 쳐?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아? 제 일갈에 김 집사는 콧방귀를 뀌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머, 도련님이 뭘 오해하시나 본데 우린 정희 씨 도와주러 온 거야.
혼자 살기 힘드니까 재산 정리 좀 도와주려는 거지. 얘들아, 이 아저씨 좀 밖으로 모셔라. 그녀의 신호에 덩치 큰 깡패 2명이 제 양팔을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몸속에는 저를 깨운 형님의 분노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깡패 한 놈이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팔을 쳐내고 놈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졌습니다. 당황해 달려드는 다른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휘둘러 놈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오늘 너희들 중 누구 하나도 내 발로 이 집 못 나간다. 형님이 지켜보고 계셔.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제 기세에 눌린 박 씨는 소파 뒤로 넘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어? 이거 엄연한 주거침입이고 폭행이야. 그 더러운 입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화병 조각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손에서 흐르는 피와 형수님의 눈물이 뒤섞여 거실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폭행? 어디 공권력 올 때까지 한 번 더 짓거려봐. 그 전에 내 놈들 입부터 찢어놓을 테니까. 박 씨는 제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살기를 읽었는지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 집사 역시 구석으로 몰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응징보다 더 처참한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희가 방금까지 형수님 협박하고 때리던 소리,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너희가 짠 그 더러운 계획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악마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참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며 녹음기를 들이밀자 박 씨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면서도 구질구질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호야. 오해하지 마라.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냐? 사채업자들이 내 목을 조여오는데 죽은 동생놈이 남긴 재산 좀 쓰는 게 뭐가 대수라고. 어차피 자식도 없는 집안인데 이거 나중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자의 입에서 나온 자식 없는 집안이라는 말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분노로 요동쳤습니다. 형님이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안식처가 도박과 유흥으로 인생을 탕진한 인간의 구멍난 통장을 메우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니요. 저는 박 씨의 멱살을 잡아채 거실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낚아채 하나하나 그들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증여계약서, 인감증명 위임장, 신체 포기 각서. 세상에 이 인간들은 단순히 집을 뺏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을 협박해 전 재산을 넘기게 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연고도 없는 곳으로 치워버릴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형님이 너를 형이라고 대접해준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심지어 김 집사라는 여자의 가방 안에서는 정체 모를 약병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이 약들 김 집사가 준 건가요? 형수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김 집사가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매일 물에 타서 줬어. 그거 먹으면 자꾸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다 못해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 약물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은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김 집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오히려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해. 해보라고. 우리가 강제로 시켰다는 증거 있어? 저 여자가 자발적으로 사인한 거야.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린 이미 변호사 자문까지 다 끝냈어. 그녀의 가증스러운 미소는 마치 법은 돈 있는 우리 편이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꿈에 나타나기 전부터 형수님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감지하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변호사? 법? 그래, 법대로 한번 가보자. 저는 휴대폰을 조작해 미리 설치해 두었던 거실 화분 속 몰래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 집사가 형수님의 입에 억지로 약을 밀어넣는 장면과 박 씨가 형수님의 뺨을 때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너희가 형수님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은행 기록,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가 이미 다 확보했어. 제 선언에 김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고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 새벽에 보낸 것은 단순히 몸으로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증거의 현장을 확정 지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악마들의 성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뺏어. 저 휴대폰 당장 뺏으라고. 김 집사의 비명 섞인 명령의 구석에서 헉헉대던 깡패들이 다시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직전 단축번호로 설정해둔 경찰 신고와 함께 제 지인들에게 위치를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끝났어. 5분 뒤면 이 집은 경찰로 도배될 거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에서부터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과 미리 연락해둔 제 운동 선후배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제 친구 중 유도 관장을 하는 녀석이 맨 앞에 서서 깡패놈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맺혔습니다. 어디서 감히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건장한 사내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용역 깡패들은 겁을 집어먹고 창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12층 높이에서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내가 잘못했다. 사채업자들이 내 손가락을 자른다길래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우리 친척이잖아. 응. 한 번만 봐주면 내 다시는 형수님 근처에 얼씬도 안 할게. 그 비겁한 눈물을 보며 저는 분노를 넘어선 환멸을 느꼈습니다. 친척? 형님이 살아생전에 너 도박빚 갚아준다고 공사판에서 야간 수당까지 뛰며 모은 돈, 내가 몰래 빼돌렸던 거 형님이 몰라서 참아준 줄 알아? 가족이라서 내가 사람 될 줄 알고 끝까지 비밀로 해주신 거야. 그런데 너는 형님이 죽자마자 그 형수를 잡아먹으려 들어? 저는 박 씨가 형수님을 협박하며 갈취했던 장부와 그동안 형수님 몰래 가져갔던 폐물들이 든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빌 대상은 내가 아니야. 지금 저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형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신 형님이라고. 저는 김 집사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제 친구가
단숨에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성당 집사라는 타이틀 달고 홀로 사는 미망인들 등쳐먹은 거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이미 명단 다 확보했어. 오늘부로 당신 그 가식적인 가면은 끝이야. 제 선언에 김 집사는 실성한 듯 웃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다 정혜 씨를 위해서 한 거야. 혼자 살면 어차피 다 뺏길 거 내가 관리해 주려던 거라고. 그 뻔뻔한 궤변을 들으며 저는 형수님의 귀를 막아드렸습니다. 형수님 보셨죠? 형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형님이 저를 깨워서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요. 형수님은 제품에서 오열하며 형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의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며 악마들의 종말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경찰들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치자 조금 전까지 살기등등하던 공간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고 박 씨와 김 집사 그리고 용역 깡패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연행되는 와중에도 박 씨는 내가 이 집안 종손이야. 이거나 라며 발악을 했고 김 집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증스러운 눈물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 낱낱이 파헤쳐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동행하여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분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카메라 영상에는 그들이 형수님께 약물을 강요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제 휴대폰에 녹음된 협박 음성들은 그들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 집사의 가방에서 나온 약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경안정제와 기억력을 흐트러뜨리는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단순 갈취를 넘어선 중범죄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아주 집요하게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준호야, 걱정 마라. 저 인간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특히 친족 관계를 악용한 박 씨는 죄질이 아주 나빠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그의 말대로 법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박 씨는 상습 공갈 및 폭행, 친족에 대한 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김 집사는 약물 투여를 통한 사기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팔아 산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던 악마들의 최후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형수님은 병원에서 한동안 정밀 검사와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형수님의 야윈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정신이 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 그날 밤 꿈에 우리 그이가 나왔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 슬프게 울면서 도련님을 부르더라고요. 그 양반이 도련님을 보내서 나를 살린 거예요. 형수님의 그 한마디에 저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꿈속에서 흘렸던 그 피눈물은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악마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자의 처절한 고통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비록 몸은 곁에 없었지만 영혼이 되어서까지 형수님 주위를 맴돌며 그녀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저는 비로소 형님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악인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게 될 것이고 형수님과 저에게는
형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숙제이자 선물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여파가 서서히 가라앉고 형수님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퇴원 후 짐 정리를 하다가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련님, 이게 뭘까요? 형님이 저한테도 비밀로 하셨던 건데 이제는 열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님의 떨리는 손길과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겹겹이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형님의 서툰 글씨가 투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사판에서 망치와 삽을 들고 살았던 형님의 손마디만큼이나 거칠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 씨, 그리고 하나뿐인 내 동생 준호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아마도 너희 곁에 내가 없다는 뜻이겠지. 사실 내가 예전부터 공사판을 전전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둔 땅이 조금 있어. 남들은 쓸모없는 돌산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그곳을 샀단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형님이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편지와 함께 동봉된 서류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산이라며 소박하게 사두었던 그 땅이 최근 인근 신도시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구역에 포함되면서 그 가치가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로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박 씨 일당이 그토록 눈이 멀어 뺏으려 했던 아파트 한 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땅은 절대로 박 씨 같은 인간들이나 남들에게 미리 알리지 마라. 너희가 정말 힘들 때 아니면 너희의 꿈을 펼치고 싶을 때 그때 꺼내 쓰거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울타리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형수님과 저는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형님은 본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이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형수님은 그 유산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울먹이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련님, 이 돈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형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저는 형수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형님이 하늘에서 왜 저를 깨워 형수님을 구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선물을 이제야 발견하게 했는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에게서 재산을 지키라는 의미를 넘어 형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세상에 다시 피워내라는 마지막 당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형님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형님이 남긴 사랑은 더 큰 기적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 저는 형수님과 함께 형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높았으며 묘역을 감싸는 바람은 마치 형님의 따스한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을 묘비 앞에 올리고 형수님은 형님이 생전에 가토록 아끼던 들꽃 한 다발을 정성스레 놓아두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형님의 함자를 어루만지는데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이제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 형수님,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선물도
형님의 뜻대로 정말 귀한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박 씨와 김 집사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형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마쳤고 형님이 남기신 소중한 유산으로 설립된 준식 장학재단은 벌써 우리 형제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 10명에게 첫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형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그 고귀한 희생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의 웃음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처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형님과 제가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푸른 언덕이었습니다. 형님은 생전에 그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무런 고통도 상처도 없는 얼굴로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역시 내 동생이다. 이제야 나도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형님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그 눈에서는 더 이상 피눈물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부신 빛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가볍고 평온해 보여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방 안에는 형님이 늘 풍기던 은은한 땀 냄새와 시멘트 향기가 섞인 듯한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형님이 저를 깨워 형수님을 구하게 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무너진 정의와 사랑을 바로 세우라는 마지막 사명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형수님은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 꽃집을 운영하며 밝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끔 꽃집에 들를 때마다 형수님은 도련님, 오늘도 형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라며 하늘을 보며 웃으십니다. 저 또한 형님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긴 채 형수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결국 진실한 사랑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형님의 피눈물을 통해 배웠습니다. 형님, 이제 무거운 짐은 제가 다 짊어질 테니 하늘에서 정의 형수님과 제가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형님.